밥과 빨래는 도움 있으면 그만이야. 무식해서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당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남편의 고함 소리와 함께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아내의 얼굴 위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36년을 바친 결혼 생활의 대가는 고작 그 지폐 몇 장과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학 가려면 아버지 돈 필요해요. 엄마처럼 무식하게 살기 싫다고요. 믿었던 아들마저 돈 앞에 어미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무식하다는 비수만 가슴에 꽂힌 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던 단 한 권의 공책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걷어찬 복덩이가 얼마나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실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오늘 날짜 위에는 결혼 36주년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 위에 잘 구워진 조기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띠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실이는 현관으로 달려나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하지만 창수는 대답 대신 신고 있던 구두를 툭 벗어 던졌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진 창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습니다. 밥상 냄새 좀 안 나게 해. 집구석에 들어오면 퀴퀴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 은실이는 민망한 듯 웃으며 창수의 옷을 받아들려 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조기 구워서 그래요. 얼른 씻고 나와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요. 창수는 은실이의 손을 탁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봐. 은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종이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창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이라니요?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창수가 식탁 의자를 끌어 당겨 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라니?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거울 좀 보고 살아.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아는 거라고는 콩나물값 깎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랑 36년이나 살아줬으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은실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았습니다. 사업한다고 돈 까먹을 때도 식당 설거지를 하며 뒷바라지한 게 바로 은실이 자신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식한 게 죄예요? 배운 거 없어서 당신 기죽인 적 있어요? 내가 밖에서 사모님 소리 못 들어도 당신 밥 굶긴 적 없고 옷 구겨져서 입혀보낸 적 없잖아요. 창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밥하고 빨래하는 거. 그거 요즘 돈 주면 도우미 아줌마들이 더 잘해. 내 친구들 와이프 봐라. 다들 대학 나오고 유학 다녀와서 골프 치고 모임 나가도 말들이 통해. 근데 당신은 어디 데리고 나가면 입도 뻥긋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잖아.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창수의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은실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에구 시끄러워라. 야, 너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나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은실이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고 어머니 병수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창수의 어머니는 지팡이로 은실이의 어깨를 툭 밀어냈습니다. 병수발 든 거, 그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것밖에 없으니 당연히 해야지. 내 아들이 이제 사장님 소리 듣는데 너같이 격 떨어지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내 아들 앞길 막는 거야.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라. 은실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은실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너 왔구나. 내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혼이라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버지 좀 말려봐라. 하지만 민우는 은실이의 눈을 피하며 창수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대학원 유학 가야 해요. 아버지 지원 없으면 저 못 가요. 은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유학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가며 너 학원 보내고 과외시켰어.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엄마처럼 무식하게 살기 싫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가 능력 있어요? 저 유학비 대줄 수 있냐고요. 아버지랑 이혼하면 엄마 위자료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럼 저라도 살아야죠. 은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까지 돈 때문에 어미를 버리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침표를 찍듯 말했습니다. 들었지? 자식놈도 너 필요 없대. 위자료 줄 돈도 없고 재산 분할 해줄 것도 없어.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소송 걸 생각일랑 하지 마. 변호사 쓸 돈도 없는 주제에 객기 부리지 말고. 창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은실이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지폐가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찜질방을 가든 여관을 가든 알아서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창수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옷도 내가 해온 거 아니니까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라. 어디서 빈손으로 시집와서 한미천 챙기려고 들어. 은실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청가방 하나에 자신의 속옷과 양말 몇 켤레만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다 쓴 공책 몇 권과 볼펜 한 자루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은실이가 36년 결혼 생활 끝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은실이의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은실이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은실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은실이는 한참을 걷고 또 걸어 보증금 없는 월세방이라 적힌 허름한 고시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먹먹한 공간. 은실이는 짐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배우지 못한 게, 글자 좀 모르는 게 죽을 죄를 지은 거니? 은실이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설거지하며 틈틈이 적어둔 일기. 남편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가슴속에 삼켰던 말들을 서투른 글씨로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은실이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식해서 버림받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글로 쓸 거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억울한 사정이라도 적어놓고 죽어야지. 다음 날부터 은실이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고시원 쪽방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쓸 줄 몰랐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 남편의 무시, 자식에 대한 짝사랑 같은 헌신, 그리고 버림받은 그날의 차가운 공기까지 은실이는 꾹꾹 눌러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식당 주인집 아들이 쓰던 낡은 컴퓨터를 빌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지만 은실이의 글에는 피냄새 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식하다고 버림받은 여자의 일기입니다. 제목을 적는 은실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은실이의 비참했던 과거가 세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실이의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 같아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작가님 필력이 대단하세요. 가슴을 후벼 파네요. 제발 다음 편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은실이의 투박한 문장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한에 공감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실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은실이는 모니터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이 누군가를 울리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고시원 총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총무가 귀찮다는 듯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실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올리신 버림받은 여자의 일기 쓰신 분 맞으신가요? 저는 도서출판 새벽의 편집자 이지혜라고 합니다. 은실이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쓴 거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들떠 있었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작가님 글을 책으로 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까지 쓰신 글들을 읽어봤는데 이건 세상에 꼭 나와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책임지고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은실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지 곰팡이 자국이 마치 꽃무늬처럼 보였습니다. 버림받은 날 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그 밤이 새로운 아침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무식한 늙은이 글도 책이 될 수 있나요?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식하다니요. 작가님의 글은 제가 읽은 그 어떤 글보다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은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았던 지난 36년의 세월을 씻어내고 이은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와 은실이의 낡은 공책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호텔 로비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팔짱을 낀 젊은 애인
미희가 껌을 짝짝 씹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법인 카드를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오늘 오빠가 기분이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 왕창 당겼잖아.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 미희는 창수의 팔에 가슴을 밀착시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최고야. 근데 자기야, 나 이번 신상 가방 하나만 사주라. 저번에 사준 건 친구들이 다 한물 같대. 창수는 미희의 코를 톡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예쁜이가 해달라는데 뭔들 못해줘. 가자, 백화점부터 들르자. 하지만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 꼴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벗어 던진 옷가지가 소파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배달음식 용기가 식탁 위에서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발에 채는 빈 맥주캔을 걷어찼습니다.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미희야, 너 청소 좀 안 하냐?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너는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할 거 아냐? 미희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대꾸했습니다. 아, 짜증나게 왜 그래? 내가 자기네 집 식모야? 청소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되잖아. 나 손톱새로 해서 물 묻히기 싫단 말이야. 창수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문득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반짝이던 마룻바닥과 보글보글 끓던 은실이의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은실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일 하나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던 여자였습니다. 창수는 속에서 울컥 치미는 화를 누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마시다 남은 생수통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도 없어?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같은 시각, 은실이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이곳은 오로지 은실이만을 위한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정 중인 원고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르릉.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지혜 편집자님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지혜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가님, 대박이에요. 지금 서점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작가님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예요. 1위. 초판 찍은 거 다 나갔고요. 지금 재판 들어가야 해요. 은실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네, 1위라고요? 거짓말 아니죠? 제 글을 사람들이 돈 내고 사본다고요? 그럼요.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해외 출판사에서도 판권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미국, 일본, 대만. 난리도 아니에요, 작가님. 은실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버림받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희망으로 글을 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 김 사장이 안 보여?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 자금이랑 대출 받은 거 몽땅 다 들고 튀었다고? 수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사장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과 회사의 전 재산이 동업자의 도주로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야,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창수는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창수는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미희는 창수의 카드로 또 명품 가방을 사들고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우라통이 터져 미희가 사온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방 타령이야. 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습니다. 망해? 자기가 망해? 그럼 내 카드는? 나 이제 쇼핑 못하는 거야? 어머, 나 거지랑은 못 사는데? 창수는 그제야 자신이 껍데기만 화려한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은실이는 지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단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은실이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디냐? 귀에 익은 앙칼진 목소리.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실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시어머니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시어미다. 너 집 나가더니 아주 살판 났구나. 창수 사업이 지금 어렵다. 집안 꼴도 말이 아니고. 내가 와서 밥 좀 하고 애미나이 좀 달래줘라. 와서 싹싹 빌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은실이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쫓아낼 때는 벌레 취급하더니 아쉬우니까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집 귀신이 아니라 이은실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전화해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뭐, 할머니? 이게 미쳤나? 아, 너 당장 튀어오지 못해? 은실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하녀로 살지 않겠다는 은실이의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고 했던가요? 며칠 후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 민우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헬쑥한 얼굴로 캐리어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된 거니? 공부하러 간다더니 왜 벌써 왔어? 민우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망했대요. 유학 자금 끊겨서 쪽팔려서 그냥 들어왔어요. 엄마, 돈 좀 있어요? 은실이는 아들의 첫마디가 안부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돈?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너 알잖아. 나 빈손으로 쫓겨난 거. 민우가 인상을 구기며 은실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거짓말하지 말고요. 엄마 책 냈다는 거 다 알아요. 인터넷 보니까 대박 났다면서요. 그 돈 다 어디 뒀어요? 저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생활비 좀 줘요. 아버지는 지금 돈 없어서 나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자식마저 자신을 돈줄로만 보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돈을 주면 아들은 평생 아버지처럼 돈만 쫓는 껍데기로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엄마 돈 없다.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내가 선택해서 아버지 따라갔잖아.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민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엄마 너무하네. 자식이 굶어 죽겠다는데 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무식한 아줌마가 글 좀 썼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지금? 은실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은실이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가서 내 힘으로 일해서 밥 벌어 먹어. 그게 사람이야. 엄마는 더 이상 내 응석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민우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다시 혼자가 된 은실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이의 통장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입금 25억 원 해외 판권 및 인쇄 정산. 지혜 편집자의 문자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작가님, 미국이랑 유럽 수출 계약금 입금됐어요. 영화 판권까지 팔려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많아요. 작가님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작가가 되신 거예요. 은실이는 통장 잔고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남편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이라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내 피고 내 눈물이야. 절대 헛되게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당신들 앞에 보란듯이 내 이름 석자로 설 거야. 은실이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러러보는 작가 이은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은실이의 성공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 일주일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작가 필명 은하수의 정체가 환갑이 넘은 평범한 가정주부 이은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은실이는 단아한 개량 한복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이 짧아서 남편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 서러움을 공책에 적다 보니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창수는 입에 물고 있던 면발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창수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설마 박은실? 아니,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창수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식하다고 내쫓았던 아내 은실이었습니다. 화면 자막에는 인쇄 수익 50억 원, 전 세계가 감동한 흑수저 작가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50억? 저게 다 제 돈이라고?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글을 쓴다고? 가계부도 제대로 못 쓰던 여자가? 창수는 배가 아파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를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돌멩이가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은실이에게 전화해서 그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미희야, 미희야, 내 폰 어디 갔어? 그리고 저 여자 봤어? 내 마누라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하지만 화장실에 간 줄 알았던 미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미희의 옷가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수는 불길한 예감에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동업자가 도망가고 남은 마지막 비상금과 폐물들이 들어있던 금고였습니다. 없어. 이게 어디 갔어? 텅 빈 금고 안에는 먼지 구덩이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희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 금시계, 그거 가지고 어디 갔어? 믿었던 젊은 애인 미희는 사실 정가가 화려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창수가 돈이 떨어진 낌새를 보이자 마지막 남은 귀중품까지 싹 털어서 밤사이에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업 망하고 돈 털리고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때 텔레비전 속 은실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창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창수가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수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래, 박은실. 내가 번 그 돈. 그거 다 내 덕분이야. 나랑 살면서 겪은 일 써서 돈 벌었다며? 그럼 그 글감 제공한 게 나니까 그 돈 절반은 내 거야. 그렇고 말고. 창수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까지 싹싹 긁어 모아 싸구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창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이혼 도장 찍으셨고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셨다면서요.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남남이 된 뒤에 번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창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침을 튀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책, 그거 우리 결혼 생활 중에 쓴 거라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그 여자가 끄적거리던 거 내가 다 봤어. 부부가 같이 살 때 만든 거니까 공동재산이지. 무조건 소송 걸어. 수임료는 내가 그 돈 받으면 반 떼줄 테니까. 변호사는 성공 보수라는 말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정그러시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네요. 남편분의 정신적 학대. 아니, 영감을 주신 덕분에 명작이 탄생했다. 뭐 이런 논리로 밀어붙여보죠. 같은 시각, 은실이의 오피스텔 앞은 난리 북새통이었습니다. 창수의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대자로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여기 살아요. 내가 지를 걷어서 먹이고 입혔는데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시어미를 문전박대하네. 은실아, 문 열어라. 내가 사람이냐? 지나가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노인을 바라보는 은실이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며 나가서 빌었을 은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는 남남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은실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창수의 어머니가 더욱 악을 썼습니다. 경찰 불러라. 내가 내 며느리 보러 왔는데 누가 잡아간대? 너 그 돈 내 서방 등골 빼먹어서 번 거 내가 다 안다. 그 돈 내놓기 전에는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 은실이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임해둔 유능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전 남편이 억지 소송을 걸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 앞에 그 노인네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린 증거자료 다 찾으셨나요? 김 변호사의 듬직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네, 작가님. 걱정 마십시오. 박창수 씨가 회사 돈 횡령해서 지인 이름으로 땅 사둔 거, 그리고 세금 안 내려고 이중 장부 만든 거,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소송 걸어오면 오히려 그쪽이 감옥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경찰 보내겠습니다. 은실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짐승처럼 변해버린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아들 민우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학 자금을 받기는커녕 쫓겨나다시피 나온 민우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민우는 결국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 동작 안 빨라? 박스 쌓인 거 안 보여? 작업 반장의 호통에 민우는 비지땀을 흘리며 무거운 쌀 포대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엄마는 지금 비단 이불 덮고 자고 있겠지? 나는 이 꼴인데. 민우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무리하게 밤샘 작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찌릿,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무거운 박스를 든 채 비틀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앞이 안 보여. 민우의 시야가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다. 119 불러. 빨리. 작업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우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에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창수는 모텔방에서 변호사가 써준 소장을 읽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아버지 되시죠? 여기 병원입니다. 아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 오셔서 수술 동의서 쓰셔야 해요. 창수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술비 이야기가 나오자 창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기, 수술비가 얼마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원무과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님, 이건 큰 수술이라 보증금이 입금되어야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명이 위독해요. 창수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미이가 다 털어가서 지갑에는 차비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못 시키는 상황. 창수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창수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은실이가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르릉. 은실이는 늦은 밤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창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은실아. 나야, 창수. 제발 전화 끊지 마. 우리 민우가 죽게 생겼어. 은실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왜요? 일하다가 쓰러졌대. 머리에 피가 찼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 은실아, 나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와서 좀 살려줘. 제발. 은실이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허둥지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믿고 증오스러웠지만 아들 민우는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은실이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 응급수술실 앞 의자에 창수가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안 씻어서 꼬질꼬질한 모습이 과거에 떵떵거리던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각또각 은실이의 구두 소리가 들리자 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실아. 창수는 은실이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실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근데 민우는 죄 없잖아.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줘. 수술비만 내주면 내가 평생 내 종으로 살게. 제발. 은실이는 바닥에 엎드린 창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벌레 취급하던 남자가 지금 돈 때문에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실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나요. 당신이 애비야?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돈? 그 잘난 여자랑 희희낙낙할 때는 펑펑 쓰더니 자식 수술비 낼 돈은 없어? 은실이는 소리를 지르며 창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거머리처럼 다시 매달렸습니다. 그래, 나 쓰레기야. 그러니까 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애부터 살리고 보자. 은실아, 너 돈 많잖아. 50억 있다며. 그거 민우한테 좀 써줘. 은실이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돈을 요구하는 창수의 비열함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틈으로 보이는 창백한 민우의 얼굴이 은실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원수였습니다. 아니, 돈 없으면 자식도 못 살리는 이 지독한 현실이 원수였습니다. 은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은실이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켜. 내 아들은 내가 살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야. 민우는 내 자식이니까 살리는 거야. 은실이는 창수를 차갑게 지나쳐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은실이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창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일단 급한 불은 껐고 이제 저 여자가 마음 약해진 틈을 타서 돈 좀 뜯어내면 되겠네. 수술실 램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은실이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짐승들의 소굴에서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은실이는 10년 같은 1분 1초를 보내며 마른 입술을 뜯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은실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명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우 과장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우 어떻게 됐나요? 현우는 은실이를 보며 안심하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워낙 출혈량이 많아서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환자분 의지가 강해서 잘 버텨줬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현우가 은실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작가님, 저 작가님 팬입니다. 힘들 때 작가님 책 읽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가님 아드님이니까 제가 제 목숨 걸고 살려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은실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자신의 글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우는 아직 기력이 없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병원비 걱정이 사라지자 다시 예전의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창수는 힐끔 민우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창수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가는 대신 창가 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소장은 접수했어? 아니, 저 여자가 아들 수술비 낸 거 보면 몰라. 돈이 썩어난다는 증거지. 마음 약해져서 돈 내주는 꼬라지 보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위자료 명목으로 몇십억은 뜯어낼 수 있겠어. 하지만 창수는 몰랐습니다. 마치 기운이 빠진 민우가 이미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감은 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 민우 쟤는 내 편이야. 엄마가 무식해서 싫다고 집 나간 놈인데 내 말이라면 껌뻑 죽지. 내가 쟤 꼬셔서 증언하게 만들면 돼. 엄마가 결혼 생활 내내 아빠 무시하고 글 쓴다고 집안일 팽개쳤다고 말이야. 그럼 기여도 인정받아서 인세 절반은 가져올 수 있다니까. 민우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걱정은커녕 자신을 이용해 엄마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아버지. 그 추악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믿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창수가 킬킬거리며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실이가 들어왔습니다. 은실이는 집에서 끓여온 사골국이 담긴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고. 은실이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실이는 깜짝 놀라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정신이 드니? 어디 아파? 의사 선생님 부를까? 민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은실이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 설거지하느라 부르트고 갈라진 그 손이 오늘따라 너무나 따뜻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 돈 뺏으려고 나 이용한다고. 나 꼬셔서 거짓말 시키겠다고. 은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창수가 민우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창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우야. 너 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 들은 거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민우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창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 돈 뜯어내려고 자식 이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엄마는 나 살리려고 밤새 기도하는데 당신은 변호사랑 작당이나 하고 있었잖아.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당장 나가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창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머리를 다치더니 미쳤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너 유학 보내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은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내 창수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툭!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난 세월의 아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밥상을 엎었다. 무식한 년이 끓인 국은 냄새가 난다며 욕을 했다. 민우가 볼까봐 문을 잠그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내 옷을 가위로 잘랐다.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아들기를 죽인다고 했다. 죽고 싶지만 민우 때문에 참는다. 은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거 봐라. 내가 존경에 맞지 않던 내 아버지가 그동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 아직도 민우 핑계 댈 거야? 창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맺힌 엄마의 피눈물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참은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민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은실이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창수는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나중에 다시 올게. 민우, 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얘기해. 창수가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가려 할 때 은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은실이는 창수가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변호사님. 작가님 찾았습니다. 박창수 씨가 친구 명의로 숨겨둔 경기도 땅, 그거 회사 공금 횡령해서 산 거 확인됐습니다. 지금 막 경찰이랑 국세청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창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본드로 붙인 듯 멈췄습니다. 창수는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신고? 박은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실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증거 자료도 다 넘기세요. 횡령의 탈세, 그리고 명의신탁법 위반까지. 죄 지은 만큼 벌 받게 해주세요. 창수는 사색이 되어 은실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취소해. 그거 내 마지막 돈이야. 그거 뺏기면 나 진짜 죽어. 여보, 은실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비상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는 벨이었습니다.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범죄자일 뿐이지. 보안요원 오기 전에 나가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곧이어 건장한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쳐 창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창수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박은실,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민우야, 아빠 좀 봐줘. 내 땅, 내 돈.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창수의 비명소리가 처량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은실이는 흐트러진 민우의 환자복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태어나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된장찌개랑 조기구이.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엄마 매니저 할게. 엄마 글 쓰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막아줄게. 은실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아들의 진심. 돈보다 귀한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밥은 얼마든지 해줄게.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엄마 매니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민우는 엄마의 눈 속에 담긴 강인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작가 이은실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실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이 될게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한편 병원에서 쫓겨난 창수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세무서, 경찰서, 그리고 빚쟁이들의 전화였습니다. 숨겨둔 땅이 압류되었다는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창수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산산조각 난 창수의 인생처럼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습니다. 창수는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은실, 내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어?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창수의 눈이 독사의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자의 광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굳게 닫힌 은실이의 오피스텔 주위를 하이에나처럼 맴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은실이는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실이는 아들의 곤히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태어나고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학계의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펑, 펑. 화려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는 전 세계를 울린 감동 실화의 주인공 은하수 이은실 작가님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짝짝짝. 은실이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늘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은실이의 자태가 오늘따라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은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무식한 여자였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은실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6년 동안 남편에게 무식하다고 창피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고 그저 부엌대기, 식모,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불렸습니다. 은실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지난 세월을 이겨낸 자의 울림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쫓겨나던 날 밤,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내 사정이라도 적어놓고 죽자 싶어서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그 눈물 젖은 글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배움이 없어 슬펐던 날들이 오늘을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실이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상금과 인쇄 수익의 절반은 저처럼 매맞고 무시당하며 사는 여성들을 위한 배움터를 짓는 데 기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참고 사는 여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실이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은실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 창수는 런닝 차림으로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실이는 여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창수는 먹던 쥐포를 집어던지며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저게 내 마누라였는데. 저 돈이 다 내 거였는데. 창수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은실이가 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다려준 옷을 입고 출근하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수 곁에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빗독 촉장과 빈 소주병들 뿐이었습니다. 창수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늙은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창수, 이 등신 같은 놈. 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똥바가지를 썼구나. 꼴 좋다, 꼴 좋아. 창수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시골 시장통 한 구석, 창수의 어머니는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망하고 감옥 갈 처지가 되자 갈 곳이 없어진 노인은 시골로 도망쳐와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이윤실 작가님이 기부했대. 수십억을 내놨다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창수의 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 은실이? 내 며느리 말이야? 상인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는 무슨,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며느리래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할머니랑 아들이 글 모른다고 구박해서 내쫓았다면서요? 천벌 받지, 천벌 받아.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복덩이를 왜 걷어차?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 배가 아파서 잠도 안 오겠네. 쯧쯧, 사람은 역시 마음을 곧게 써야 해. 창수의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나물 바구니를 엎어버렸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니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하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짐을 대충 챙겨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뒷모습이 가을 낙엽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은실이는 서울 근교에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은실이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생 남편 밥 차려주느라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할 때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민우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예쁜 꽃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니? 그 꽃은 뭐야? 민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오다가 꽃집이 보여서요. 엄마 책상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배움터 서류 정리는 제가 다 끝내놨어요. 구청에 제출만 하면 돼요. 민우는 퇴원 후 어머니가 세운 배움터에서 사무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유학 가서 폼나게 살겠다던 허영심은 버리고 어머니를 도우며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은실이는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한결 편하네. 앉아라, 과일 좀 깎아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깎을게요. 엄마는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그 손은 글 쓰는 귀한 손이잖아요. 민우는 쟁반을 가져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는 아들의 뒷모습. 은실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졌던 모자 사이가 진심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억 원의 돈보다 더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영화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베스트셀러. 버림받은 여자의 일기 영화화 확정. 올겨울 당신을 찾아갑니다. 은실이의 소설이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 극장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외국 배우가 은실이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엄마, 진짜 멋지다. 우리 엄마 이제 월드스타네. 은실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드스타는 무슨,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지. 그날 오후, 은실이는 곱게 차려입고 영화 시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레드카펫 위로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은실이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죄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 앞에 우뚝 선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팬들이 은실이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은실, 이은실, 작가님 사랑해요. 은실이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환호성 소리는 마치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은실이의 성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관방에 처박혀 있던 창수는 휴대폰으로 은실이의 기사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웃어? 내가 지금 웃음이 나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감옥 보낼 준비를 해? 창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해결사 김 실장,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동네 양아치나 다름없는 사기꾼의 명함이었습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입니까? 나 박 사장인데 돈 되는 일 하나 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몫 단단히 챙겨줄 테니까. 창수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 그것은 은실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열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시사회장에 앉아 자신의 인생이 담긴 영화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두 번째 위기는 꿈에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은실이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은실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야. 은실이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은실이의 마음은 따스한 봄날처럼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봄눈처럼 금방 녹아내리는 것일까요? 은실이의 인생에 찾아온 찬란한 봄날은 생각보다 너무 짧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어느 날 오후, 인터넷 세상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PC방 구석진 자리, 모자를 눌러 쓴 창수가 옆자리에 앉은 건달 김 실장에게 침을 튀기며 속삭였습니다. 야, 김 실장. 이거 진짜 먹히는 거 맞지?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 믿는 거냐고. 김 실장은 입에 문 이쑤시개를 뱉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따, 형님. 걱정 붙들어 매쇼. 요즘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특히 천재 작가가 알고 보니 가짜다. 이런 거 터트리면 조회수 폭발합니다. 제가 댓글 부대 풀어서 순식간에 여론 조작해 드릴게. 대신 합의금 받으면 반띵인 거 아시죠?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김 실장의 손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엔터키를 탁 치자 악의적인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격 단독. 베스트셀러 작가 이은실 알고 보니 대필 작가.
초등학교 중퇴자가 쓴 명작 천재 작가의 실체는 사기꾼. 게시물 내용은 그럴듯했습니다. 은실이의 학력을 증거로 들며 어려운 맞춤법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가 이런 수준 높은 글을 쓸 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으로 유령 작가를 고용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는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소름 끼친다. 할머니가 쓴 글이라 감동적이었는데 다 가짜였어? 역시 못 배운 사람은 어쩔 수 없네. 돈 벌려고 국민을 속여? 작가 자격 박탈해야 한다. 책 불태워버리자. 악성 댓글이 장마철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은실이의 오피스텔 전화통이 불이 나게 울려댔습니다. 지혜 편집자가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가님,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작가님이 대필 작가를 썼다는 소문이 퍼져서 지금 출판사로 항해 전화가 빗발쳐요.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욕설과 비난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무식한 여자. 자신의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썼던 문장들이 더러운 오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은실이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쓴 글인데. 내 피고 내 살 같은 글인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실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노트북 화면의 악플들이 괴물의 이빨처럼 은실이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은실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던 민우가 쓰러진 은실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119,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실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민우는 수술실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창수가 어깨를 쫙 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창수의 얼굴에는 걱정은커녕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수가 민우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야, 민우야. 내 엄마 쓰러졌다며? 거 봐라.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하는 법이야.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민우는 벌떡 일어나 창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엄마가 누구 때문에 쓰러졌는데? 그 가짜 뉴스 당신이 퍼뜨린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창수는 민우의 손을 뿌리치며 뻔뻔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허, 자식놈이 애비한테 손버릇하고는. 내가 퍼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라. 내 엄마 가방끈 짧은 거 사실이잖아. 그런 여자가 베스트셀러?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창수는 병실 문을 힐끔거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야, 엄마 깨어나면 전해라. 내가 기자들 좀 아는데 돈 좀 쓰면 기사 내릴 수 있다고. 한 30억 정도면 내가 조용히 덮어줄 수 있어. 지금 위약금 물어주고 망신당하는 것보다 나한테 돈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야. 민우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그걸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아버지. 아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당신 같은 인간 내 아버지 아니야. 엄마 죽으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민우가 창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창수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자식이 애비를 패네. 동네 사람들, 이 천하의 불효자식 좀 보세요. 창수가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창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창수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환자 남편이야. 박은실,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 돈 내놓으라고. 내 돈. 창수가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구두 한 짝은 벗겨져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창수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더러워서 진짜. 그래, 내가 안 주면 내가 찾으면 되지. 창수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은실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건 지금 집이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은실이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기사 양반, 최대한 빨리 갑시다. 내가 급하게 챙길 물건이 있어서 그래요. 은실이의 오피스텔함. 창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발로 문을 쾅 찼습니다. 젠장, 번호를 바꿨네.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창수는 미리 준비해온 도구를 꺼냈습니다. 동네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마누라 집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래요. 안에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나온 것 같아서 급해요. 빨리 좀 따주세요. 수리공은 창수의 다급한 연기에 속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커덕. 문이 열리자마자 창수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은실이의 성공을 증명하듯 각종 상패와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눈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물건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은실이의 인감 도장과 통장,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창수는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옷장의 옷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책상 위의 원고 뭉치들이 창수의 발에 밟혀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은실이가 피땀 흘려 쓴 소중한 글들이 창수의 탐욕 아래 짓밟혔습니다. 창수는 안방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하지만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창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쾅! 쾅! 창수는 미친 사람처럼 금고를 내려쳤습니다.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열려라. 열려. 이 안에 내 돈 있어. 50억? 50억이 여기 있다고. 창수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돈의 영혼을 판 악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응급실, 은실이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민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은실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창수가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던 소리, 가짜 뉴스로 자신을 매장하려던 그 악랄함, 모든 것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대로 안 죽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쟁이로 죽을 순 없어.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은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는 아무 생각 말고 쉬어. 은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쉬면 끝이야. 민우야,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엄마 책상 밑을 봐. 거기에 낡은 라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야 해.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면 박스요? 그게 뭔데요? 엄마의 전부야. 내가 36년 동안 설거지하면서 울면서 썼던 공책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게 내가 작가라는 증거야. 은실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컴퓨터로 쓴 원고는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육필 원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그제야 엄마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요. 김 실장도 아버지도 내가 다 박살낼게요. 민우는 병실을 나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병실에 엄마 혼자 남겨두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지혜 편집자가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가님, 민우 씨, 괜찮으세요? 기사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민우는 지혜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집자님, 잘 오셨어요. 저 지금 집에 좀 다녀와야 해요. 엄마 결백 밝힐 증거가 지러요. 그동안 엄마 좀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또 올지도 몰라요. 지혜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작가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을 테니 어서 다녀오세요. 민우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민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아버지의 더러운 음모.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건 오직 엄마의 진심이 담긴 공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지금 그 집안에는 돈에 눈이 먼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금고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택시 창밖의 어둠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요, 아버지. 아니, 박창수 씨. 당신이 저지른 짓 이제 다 끝장내러 갑니다. 와장창. 거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민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 꼴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나와 뒹굴고 옷가지들이 찢겨진 채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리라고. 이 안에 내 돈 있어. 창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망치로 금고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창수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그 처참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고함 소리에 창수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민우를 보더니 오히려 반가운 듯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잘 왔다. 너 비밀번호 알지? 이거 좀 열어봐. 내 엄마가 번 돈 여기 다 들어있어. 이거만 열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어. 민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향한 곳은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책상 밑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허름한 라면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창수가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찼던 바로 그 박스였습니다. 비켜요. 제가 가져갈 건 이겁니다. 창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 미친놈아. 금고를 털어야지 쓰레기통은 왜 뒤져? 너도 내 엄마 닮아서 무식해졌냐? 민우는 박스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창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쓰레기로 보이세요? 이건 엄마의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엄마의 피눈물이 여기 다 있다고요. 그때 삐요삐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현관문 밖에서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주거 침입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에 있는 분 나오세요. 이웃 주민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창수는 사색이 되어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 안 돼. 나 못 나가. 내 돈 챙겨야 해. 창수는 금고를 끌어안고 발버둥 쳤지만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창수는 민우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민우야, 뭐해? 아빠 좀 도와줘. 저 박스 말고 금고를 챙기라고. 민우는 끌려가는 아버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지었으면 벌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제 마지막 효도예요. 창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텅 빈 집안을 뒤로하고 라면 박스를 든 채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대기실, 지혜 편집자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뉴스 인터뷰가 잡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떡하지? 방송 시작 10분 전인데.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낡은 라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집자님, 늦어서 죄송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민우가 박스를 열자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공책들, 습기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들, 그리고 간장 국물과 김치 국물이 튀어 얼룩진 원고지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공책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송 시작 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이은실 씨의 대필 의혹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스튜디오 테이블 위에 쌓인 낡은 공책들을 비추었습니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은실 작가가 지난 36년간 작성한 육필 원고입니다. 맞춤법은 조금 틀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문장들은 지금의 베스트셀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는 공책의 내용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밥주걱으로 맞은 날, 너무 아파서 부엌 구석에서 울었다. 그래도 민우 밥은 챙겨줘야지. 투박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글씨체 봐. 저건 흉내 낼 수도 없는 거다. 눈물 자국 보니까 내가 다 슬프네. 저걸 보고도 가짜라고 하는 놈들은 악마야.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룸에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 가짜 뉴스를 퍼뜨린 주범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튜디오에 지지직거리는 녹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창수와 사기꾼 김 실장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야, 김 실장. 내가 시키는 대로 글 올렸냐? 저 무식한 여자가 썼을 리 없다고 사람들 선동하란 말이야. 합의금 받으면 내가 반 떼줄 테니까 확실하게 매장해버려. 아따 형님 걱정 마쇼. 내가 아주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명백히 창수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김 실장이 창수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만 살기 위해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범인이라고? 돈 때문에 마네를 모함해?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소름 돋는다.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았대? 경찰서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혀있던 창수는 유치장 밖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 돼. 저게 왜 방송에 나와? 꺼. 텔레비전 꺼. 창수는 철창을 붙잡고 흔들며 발광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경찰관은 싸늘한 눈빛으로 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 죄목 하나 더 추가야. 주거 침입에 명예훼손, 거기다 공갈 미수까지. 아주 골고루 하셨네.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창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 병실, 은실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민우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것 좀 보세요. 서점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작가님 책 주문이 폭주해서 서버가 터져버렸대요. 민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인터넷 댓글도 다 바뀌었어요. 다들 엄마 응원한다고 난리예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챌린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은실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일비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 진심이 통했다니 그걸로 됐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은실이의 퇴원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입니다.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나오자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모르고 멋진 문장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것이라는 걸요. 은실이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돈을 쫓아 쓰는 글은 가짜입니다. 아픔을 견디고 눈물로 쓴 글만이 진짜입니다. 제 글을 읽고 위로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제 재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은실이의 말에 기자들도 숙연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명연설보다 투박한 진심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은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수가 선임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저, 이은실 작가님 되십니까? 박창수 씨 변호인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민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지금 피곤하십니다. 할 이야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은실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가님,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해주시면 박창수 씨가 가진 모든 권리 포기하고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나겠답니다. 감옥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은실이는 휠체어를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더 이상 호구 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가서 전하세요. 반성은 감옥에서 하는 거라고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입을 열려 하자 은실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법이 정한 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자비입니다. 은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야, 가자. 민우는 힘차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은실이의 얼굴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차가운 철창 안 창수는 죄수복을 입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온 변호사에게 합의 실패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은실이가? 그 순에 빠진 여자가? 창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리만 지르면 벌벌 떨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수는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은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창수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은실이에게 주었던 그 차가운 냉대와 무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같은 시각, 은실이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은실이의 방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사각사각, 만년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벗어던진 은실이는 이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꽃이 핀다. 은실이는 원고지 마지막 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작가 이은실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창수가 감옥에 갇혀 차가운 죗값을 치르는 동안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은실이의 고향 마을.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창고가 아름다운 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입구에는 은하수 도서관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어머니들.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나 다 알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교실 안. 은실이는 칠판 앞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던 할머니들이 더듬더듬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나, 다, 라. 맨 앞줄에 앉은 김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평생 내 이름 석자도 못 쓰고 살았는데 이제야 눈을 떴어.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은실이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은혜라니요. 저도 늦게 글을 배웠잖아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제부터 쓰고 싶은 편지 마음껏 쓰시면서 사세요. 교실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서관장 민우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쟁반에 따뜻한 떡과 수정과를 담아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간식 좀 드시고 하세요. 할머니들이 민우를 보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관장님 오셨네. 어쩜 이렇게 인물도 훤하고 싹싹할까. 은실 선생님은 좋겠어. 이런 효자 아들을 둬서. 은실이는 민우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과거 유학을 핑계로 돈만 요구하던 철없는 아들은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고향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은실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밖에 눈이 많이 와요. 길 미끄러우니까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네. 창밖에는 한방눈이 축복처럼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실이의 인생에도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심의 허름한 여관 골목.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곳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출소한 창수였습니다. 수년간의 감옥 생활로 창수는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굽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창수는 얇은 점퍼깃을 여미며 여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가운 방. 창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땄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쓰다. 인생 참 쓰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창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하던 친구들도 그를 따르던 직원들도 모두 전화를 피했습니다. 숨겨둔 돈은 나라에 다 빼앗겼고 몸은 병들어 망가졌습니다. 창수는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창수? 잘 나가던 사장님 박창수가 어쩌다 이 꼴이 됐냐? 그 많던 돈 다 어디 가고 이 쥐구멍에 처박혀 있어. 술기운이 오르자 창수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던 은실이의 모습. 여보, 은실아, 밥 줘. 나 배고파. 창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후에는 뼈에 사무쳤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습니다. 창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금덩이를 돌덩이인 줄 알고 버렸으니. 민우야, 보고 싶다. 아빠가 잘못했다. 창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각혈이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린 창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은실, 창수의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한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만심에 빠져 살았던 남자의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요양원. 이곳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수의 어머니는 창수가 감옥에 간 뒤 돌봐줄 사람이 없어 빈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간호사가 죽을 떠먹여주려 했지만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장이야. 돈 많이 벌어. 무식한 며느리 쫓아내고 새 장가 들어서 잘 살아. 간호사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드님 소식 끊긴 지가 언제인데. 이제 그만 마음 비우세요. 노인의 눈에서 초점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아들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죽는 순간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이 든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였을 뿐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실이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다가 민우에게서 창수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고독사로 발견됐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실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듯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눈처럼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장례는 치러드려라. 그래도 내 아버지였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 너무 춥지는 않게 해드려. 은실이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지독했던 악연이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는 안 가보실 거죠? 나는 갈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은실이는 단호했습니다. 민우가 나가고 난 뒤 은실이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만년필이었습니다. 잘 가요, 박창수 씨. 다음 생에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은실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작별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하수 도서관 앞마당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은실이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쓴 시예요. 한 꼬마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은실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은 거칠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나도 커서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은실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구나. 글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야.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 그때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은실 작가의 에세이 버림받은 여자의 일기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작품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감동과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실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던 여자의 글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리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이 피어난 손. 하지만 그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민우가 멀리서 은실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시러 오세요.
오늘 메뉴는 엄마가 좋아하는 비빔밥이에요. 은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은실이의 은발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실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실아, 많이 힘들었지? 무식하다고 못났다고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하지만 봐라. 너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무식한 게 아니라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였을 뿐이야. 은실이의 눈가에 기쁨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도서관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실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배운 게 없어 창피하다던 남편은 역사 속의 먼지처럼 사라졌고, 진실한 삶을 글로 옮긴 아내는 따뜻한 서재에서 영원히 기억될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포근한 눈송이가 내려앉아 세상의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움이 짧으면 꿈도 짧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가진 게 없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그 단단한 편견의 벽을 낡은 공책과 눈물로 적신 연필 한 자루로 무너뜨렸습니다. 무식하다며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남편은 결국 자신이 내뱉은 독한 말들에 갇혀 차가운 방에서 홀로 사라졌고, 버림받았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잃은 이들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가리던 이들에게 은실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은실이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찬란하게 빛나는 길을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은 은실이를 무식하다며 버렸지만 결국 은실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가슴속에 품은 진심에 있다는 걸 은실이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혹시 지금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아름다운 꽃봉오리일 뿐입니다. 은실이에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눈부신 전성기가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